그럼 어떤 현재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 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특발성이라고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저도 답답해. 그러네요. 네? 의사인 나도 답답하다. 답답하네 진짜. 네. 이번 시간에는 측만증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부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니까 평소에 하지도 않던 공부를 왜 지금 하자 그래? 저 공부하고 싶어져요. 삼방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공부하고 싶어져요. 아 그런가? 편안하게. 네. 그래서 모든 측만증을 말씀하는 이제 의료인들, 측만증은 특발성이라고 그래요. 특발성. 나도 특발성이 의사지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특발성은 모른다가 특발성이야. 특별히 발생한 게 없다는 상징? 얘기인가 봐. 그래요? 특별히 발생하는 게 아니다. 특별히 발생한 게 특발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발성인가 봐. 응? 그래서 특발성이 사실은 발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제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프면 이제 찍어봐서 측만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뭐 증상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언제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기형이나 뭐 이런 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형이 아니고 측만증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측만증은 자세 나쁘고 뭐 이래서 생기는 게 측만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꼭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떤 현재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 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특발성이라고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저도 답답해. 그러네요. 네? 의사인 나도 답답하다. 답답하네 진짜. 네. 그러면 아니 옛날에는 발생 비율이 뭐 0.1%, 0.2%, 아까 봤잖아요. 2000년도에는 1.7%, 네. 2008년도에는 6.8%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른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건 생활이 현대로 오면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과 연관된 병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굳이 특발성이라고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유아기형이라고 이제 유아기형, 연소기형, 청소년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인형 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유아기형은 3세 이전이에요. 3세 이전. 3세 이전에 측만증이 생겨요? 그렇죠. 이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선천성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1살 때부터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기가 걷질 잘 못한다든지, 걷는데 자꾸 쓰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삐뚤삐뚤 걷고 이제 좀 안 좋다든지, 이제 이럴 때 이제 병원을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체크했을 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선천성이다. 연소기형이 3세에서 9세까지. 그러니까 3세에서 9세까지라는 거는 급속 성장기 전에 오는 거겠죠. 그 이유는 10세에서 15세까지는 이제 청소년형으로 분류하고 이때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추정을 해요. 옛날엔 뛰어다니고 이렇게 자연과 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무슨 완전 아기 때부터 앉혀놓고 대부분 그림 그리기 무슨 영어 배우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소기형도 점점 증가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뭐 청소년형은 뭐 지금 뭐 2008년도에 6.8%인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10도 이상만 체크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많이 앉아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선천적인 거, 신경이나 이런 데가 마비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근육이 마비가 되면 그쪽으로 힘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힘 센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제 이런 신경 근육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디스크를 다치잖아요, 그죠? 디스크가 다치면 아파서 틀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균형이 안 맞으면서 뼈가 변형이 오면서 틀어지는 이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구조적과 비구조적인 게 있어요. 구조적과 비구조적.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는 구조, 뼈대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이러면 이게 똑바로 쓰려는 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리 길이가 짧거나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근육이 마비가 돼서 아니면 근육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굉장히 약하게 되면 센 쪽으로 틀어지겠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뼈가 뭐 압박골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퇴행성 척추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휘어질 수가 있고요. 이걸 구조죠. 그렇죠. 그리고 비구조적인 거는 이게 이 다른 구조는 정상인데 신경마비에 의해서 근육이 약해지면 틀어지는 건 구조적인 거지만 우리가 관절도요. 이 관절을 기부스를 해놓잖아요. 안 쓴다 이거죠. 2달 동안 기부스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뼈가 굳죠. 관절이 굳어요. 관절이. 뼈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걔가 굳어지면서 안 펴져요. 근육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걸 피려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듯이 자 어떤 일정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인대도 짧아지고 근육도 짧아지고 또 틀려고 하면은 한쪽 근육은 수축을 하고 한쪽 근육은 이완을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세로 계속 제가 우리 환자분 중에 굉장히 측만증이 아주 휘어지고 측만도 심한 이제 그 여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책상을 치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앉아있을 때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앉아있니? 뭐 의자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측만증의 원인을 예전에는 이제 의사들이 자꾸 자세에 의해서는 자세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은 모른다. 야, 자세가 나쁜 애도 측만증 오는 애가 있고 안 나빠도 오는 애가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추적해봤냐고.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는 자세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측만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만약에 내가 폐암에 걸렸다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한 번 핀 적이 없는데 폐암 그렇죠.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야 우리 할아버지는 110살까지 살았는데 담배 꼴초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질환이라는 건 평균적인 걸 보는 거죠. 평균적인.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거는 뭐 원인이 없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원래 내 몸의 유전자에 그렇게 네가 타고 태어난 거야. 너는 우리가 귀가 짝짝이고 눈이 짝짝이가 돼 있듯이 척추도 짝짝이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여학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이제 근육과 뼈가 튼튼하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래서 뭐 성 호르몬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고, 뭐 디스크, 근육의 문제, 성장 호르몬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원인을 모른다. 그렇지만 현대에 오면서 학생들한테 급격히 증가되는 걸로 봐서는 학생들이 오래 앉아 있고 운동을 안 하는 그게 문제일 거라고 봐요. 한양대학교하고 미국 척추학회하고 이제 대전의 학생들을 12,000명인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다 놀란 거예요. 왜요? 미국 애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애들이 10배가 많은 거예요. 측만증이.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네. 제 생각에 미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많을 것 같아요? 침대나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침대 안 써요? 영화에서 보면은 TV 보는 자세나 뭐 과자 먹는 자세도 그냥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주 삐딱하게 앉아갖고 스웨그로 먹잖아요. 스웨그로. 그렇게 먹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먹는 거를 몇 분을 먹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번 책상에 앉으면 막 8시간, 10시간씩 앉아있고 그렇게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거보다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이 똑발라요. 근데 그게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발병 빈도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엄청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운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일단은 스포츠 스타가 모든 이 인기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대학교 입학하거나 이럴 때도
물론 SAT라고 세트라고 이제 그거를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떤 스포츠를 했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성적, 그렇죠. 내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나라고 그거는 강력하게 사실은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엔 그 운동 선수들은 그럼 측만증이 없나요? 운동선수 굉장히 드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그게 원인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와요. 어릴 때 이제 축구하고 농구하고 열심히 스포츠를 하는 애기들은 거의 측만이 없어요. 솔직히. 디스크가 문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육이 튼튼하면 디스도 적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측만이 있는 학생들을 물어보면 운동량이 적어요. 실제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올 때는 주로 발목이 다쳤다, 무릎이 다쳤다, 뭐 이래서 많이 오고, 무릎이 아프다 이래서 오고, 그러니까 측만증으로 오는 애기를 물어보면 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선생님 병원에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오길래 네. 그 친구들도 측만증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다쳐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거나 측만이 있을 때는 이제 운동할 때도 아무래도 안 좋죠. 왜냐면 회전이 돼 있거나 한쪽으로 그렇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 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구부러진 자전거 바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측만이 있고 척추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계적인 골프 선수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죠.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시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행. 이 진행. 측만증의 진행이 우리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장과 가장 관계가 있다. 성장과. 그리고 발견 당시의 만곡의 크기. 이게 커브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이 발견 당시 얼마나 크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만곡의 크기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뭐 틀어졌는데 어떻게 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때 성장이 얼마나 남았냐. 일단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얘가 될 것이냐,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10세 이하에서 5도에서 19도가 되면 만곡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질 확률이 45%다. 진행될 확률이. 그리고 이 20도에서 29도면 100%가 진행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보면은 10세 이하에서 측만증이 발견되면 진행될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10세에서 12세 이때는 이제 성장기에 이제 들어온 거죠. 이때에서 5도에서 19도 살면 23%. 그 다음에 20대 29도면 61%의 진행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3세에서 14세 사이는 이제 8%, 37%. 15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때는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물론 그 이후에 큰 애들도 있지만 그럴 때는 4%에서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자라면서 생기는 경향이 되게 크네요. 그렇죠. 자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에 얘기한 걸 복습해보면 리서사인 1, 2단계 혹은 그 직전의 단계가 진행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때는 3개월마다 더 빠르면 2개월마다 계속 사진을 찍어봐야 돼요. 치료하면서 얼마나 좋아졌나. 그래서 이제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계속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측만증은 성장이 끝나면 더 심해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각도가 그 굉장히 커브가 심한 경우는 더 조금씩 증가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도 정도 증가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아직 확실하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인은 측만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인 때 측만증이 생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조금 진행되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신경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웅크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척추의 디스크가 망가져서 편측으로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질병과 연관돼서 측만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측만증이 오기 전에 그 근본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성장기 때 생기지 않은 사람은 성인 때도 크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축만증이 걸릴 확률은 별로 없네요. 성인이 돼서는 기존에 알려진 거로는 그런 2차적 질병 이외에 특발성 측만증이 새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